안녕하십니까 영원중학교 여러분. 이번 시간 신라말의 동료와 후삼국의 시대, 후삼국의 성립, 즉 이제 통일신라 멸망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3단원이 끝나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아마 2학기는 고려부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신라말은 이제 고려가 어떻게 성립됐는지를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신라말의 모습을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페이지 99페이지에 나오는 호족 세력의 성장. 그 다음 100페이지에 나오는 새로운 사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하고 지금 신라말의 모습을, 통일신라말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세기 후반에 접어들면 왕권이 약해지고요. 신라 사회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경덕왕의 뒤를 이어 어린 나이로 왕이 오른 해공왕이 귀족들의 반란으로 살해당한 후 150년 동안 왕이 자그마치 20명이나 바뀔 만큼 왕위를 둘러싼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원인은 뭘까요? 네, 귀족 세력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왕위 젠탈전으로 진골 귀족의 권력 다툼은 점점 심해지고 왕권과 결탁하여 국정 실무를 담당했던, 즉 육두품 세력, 즉 육두품들은 이제 진골들은 이제 귀족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가진 귀족들이기 때문에 이 왕가의 어떤 견제하는 관계였다면 이 육두품 세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네들의 능력을 통해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왕권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왕권이 약해지니까 이 육두품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서 점차 관리직에서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지방 세력이 왕위 젠탈전에 개입되거나 대표적인 사람이 전에 배웠던 장보고죠. 개입하거나 중앙정부의 반기가 드는 일을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한 겁니다. 자, 그래서 9세기 전반에 일어난 김원청의 반란은 신라말 왕권이 크게 허약해지고 통치 질서가 헤어졌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신라말의 모습으로 1번 왕권 약합니다. 왕권 약화로 귀족 세력이 강해지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그쵸. 통치 질서의 해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그쵸. 지방의 통제력을 상실한 거죠. 지방이 아니고요. 지방에 대한. 자, 그러면 지방민의 봉기를 한번 볼까요? 진골 귀족과 사원, 여기서 사원은 절을 말해요. 절의 대토지 소유가 늘어나면서 동민의 생활은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든 나라가 멸망할 쯤에는 농민의 생활이 굉장히 피폐해집니다. 또한 왕실과 진골 귀족의 사치와 향락, 그쵸? 두 번째, 사치와 향락. 이게 뭘까요? 한쪽은 생활이 피폐해지고 한쪽은 사치와 향락이 극에 달한다. 즉 빈부격차가 극심해진다는 거죠. 국가 재정이 파탄에 이르면서 정부는 강압적으로 농민을 수탈합니다. 농민 수탈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에 흉년과 자연재해가 잇따르면서 농민의 생활은 더 비참해졌고요. 사회 혼란은 9세기 말 진성여왕 때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은 토지를 잃고 노비가 되거나 고향을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 초적이 되기도 합니다. 초적은 산적을 말해요. 도둑이죠, 도둑. 심지어 세력이 커진 지방민은 봉기를 일으켜 중앙정부에 저항하기도 합니다. 상주에서 일어난 원종과 애노의 봉기가 대표적입니다. 자, 초적은 세력을 결집하여 군사조직으로 발전하고요. 이들은 많은 사찰이나 부여한 집안을 약탈하면서 지방의 유력자로 성장하여 뭔다? 호적이 됩니다.
이로써 지방에 대한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유명무실해집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유명무실해지는 거죠. 자, 그렇게 이러한 와중에 이렇게 복잡하고 이제 정말 뭐라 그러죠? 이 완전 통치 질서가 무너지는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제 지방이 이제 왕의 간섭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방 세력들 스스로가 성장하기 시작하겠죠. 그 대표적인 지방 세력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호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방 호족의 등장. 중앙정부의 통치력이 약화되면서 지방에서 독자적으로 세력을 키운 호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호족은 지방 세력가예요. 이 지방 세력가들이 어디서 성장을 했느냐? 촌주, 앞에서 배웠던 촌주,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죠? 아까 말했던 초족들. 이러한 사람들이 뭘로 성장한다고요? 그렇죠? 호족으로 성장해요. 이들은 자신의 지역을 직접 다스리면서 농민을 모아 군사로 이용하기도 하고요. 성을 쌓아 스스로 성주 혹은 장군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중요하죠. 선종과 손잡고, 성종과 손잡고, 그 다음 육두품, 이들은 귀족이죠. 배운 사람들이에요. 육두품 지식인과 손잡고 신라 정부에 대항하여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이제 신라는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여기 이제 호족이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한다면 또 누굴까요? 그렇죠. 육두품입니다. 즉 진골들에 의해 박해받고 있던 육두품들이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고 정치개혁가로 등장합니다. 자, 진골개혁을 귀족의 왕위 쟁탈전으로 정치 혼란이 심해지는 가운데 육두품 세들은 어떻게 하죠? 그쵸. 골품제의 모순을 비판하며 새로운 정치 이념을 제시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바로 최치원입니다. 최치원은 사회 혼란을 바로잡기 위한 개혁안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권력 다툼에 빠져있던 진골 귀족으로 인해 육두품 세력의 노력은 좌절됩니다. 결국 자신들의 뜻을 펼칠 수 없게 된 육두품 세력들은 정치에서 물러나거나, 그쵸. 호족과 손잡고 사회개혁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신라 말에 있어서 새로운 세력들, 두 세력들이 바로 누굽니까? 호족과 육두품이에요. 그럼 이 호족들이 이 성장을 했을 때 단순히 자기네들이 권세만 맡아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국민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상이 필요해요. 그 사상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어떤 거? 그쵸. 종교예요. 그래서 신라 말에는 새로운 불교 종파인 선종이 유행합니다. 앞에 있었던 교종은 귀족적인 귀족 불교예요. 귀족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면 사회 혼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데 정신적 기반이 된 것은 선종입니다. 그래서 선종은 교종이 경전에 대한 이해. 그럼 경전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그쵸, 글자를 알아야 해요. 글자를 알아야 된다는 거는 공부한 사람들만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때는 한자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전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선종은 불교가 쉽게 다른 사람들한테 일반 백성들한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즉 말하자면 누구나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즉 마음속에 부처가 있다. 이러한 가르침으로 호족과 백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습니다. 쉽게 다가간 거죠. 불교가 대중적으로 다가간 겁니다. 그리고 도선이란 스님이 중국에서 유행하던 풍수지리설을 들고 옵니다. 자, 그래서 풍수지리설 많이 들어봤죠? 어떤 거예요? 네, 땅이 어떤 기운이 있어서 그 땅과 인간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땅에 따라서 인간의 어떤 그 희노애락 또는 생로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풍수지리설입니다. 그래서 풍수지리설은 신라인에게 경주를 벗어나 지방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고,
중요하죠. 선정과 함께 호족이 받아들여져 사회를 건설하는 사상적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최치원 등 유학자 중 일부는 성종과 풍수지리설에 관심을 보였고 유불선의 삼교를 조화를 찾으려는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역사 탐구 잠깐 봅시다. 선종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돼 있어요. 그래서 선종에서는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곧 부처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경전을 중시하는 교정과 달리 그를 모르는 백성도 참선, 우리 왜 선하는 거 있잖아요. 가부좌 틀고 앉아서 이렇게 명상하는 거, 이걸 참선이라고 해요.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경주 귀족은 그쵸, 교종을 옹호하고 호족과 일반 백성은 선종을 환영했습니다. 자, 그러면 풍수지리설은 어떠한 사상인가요? 풍수지리설은 상가물, 땅의 모양을 살펴 도읍이나 주거지, 묘지 등을 정하는 사상입니다. 지리적 환경이 이 나라와 사람의 운명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하는 주장이지요. 요즘 각지에서 호족이 독자적으로 세력을 키워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수도인 경주의 기운이 다여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선종과 풍수지리설이 신라말 사회에 끼친 영향, 즉 호족과 육도품에게 개혁 사상을 심어줬습니다. 그 다음 지방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해준 거죠. 자, 신라가 분열되어 후삼국이 생겼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신라가 이제 서서히 쪼그라들면서 이 각지에 있던 호족들이 세력을 결합하면서 이제 호족들도 막 여러 명 있다가 한 곳으로 세력이 몰릴 거 아니에요. 그 세력가들 중 한 명이 이제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일종의 후백제, 후고구려, 이래서 그 옛날에 고구려와 백제의 영광을 찾기 위해서 한다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라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상주 출신의 견훤, 서남 해안의 군사력을 기반으로 성장하여 완산주의 도읍을 정하고 후백제를 세웠습니다. 후백제는 차량 상맥 이남의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을 차지하여 우수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력을 키워나갔고요. 신라를 군사적으로 압박하여 경상도 일부 지역까지 영역을 확장합니다. 후 고구려, 신라 왕족 출신으로 알려진 궁예는 북원 지방의 초적을 바탕으로 세력을 넓혀 나갑니다. 그리고 고구려 부영을 내세운 궁예는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를 장악하고 송악을 도읍으로 하여 후 고구려를 세웠습니다. 이후 나라 이름을 마진으로 바꿨고요. 철원으로 도읍을 옮긴 뒤에는 다시 태봉으로 고칩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등제를 마련하여 통치제도를 정비하고 새로운 정치를 추구합니다. 자, 이렇게 후백제가 후삼국이 세워진 이후에 이제 말하자면 후고구려의 왕건이 어떻게 고려를 성립하는가에 대해서 2학기 때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학기 동안 수고하셨고요. 2학기에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